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0선 이하로 떨어졌던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건가요? 지금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기준선이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매매 수급 지수,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는 5월 첫째 주 조사한 이후에 20주 연속으로 내림세고요.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에서 99.6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45주 동안 계속적으로 매도 우위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시장에 소위 그 거래 절벽이라는 걸 넘어서 뭐 거래가 완전히 멸종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7월에 644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낙폭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거래까지도 아주 급격하게 감소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안에서도 권역별로 보면은 뭐 소위 그 패닉 바잉이라는 그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노도강인데요. 노도강이라는 것은 노원, 도봉, 강북 지역에 속해 있는 그 동부권이에요. 네. 이 지역은 아까 100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수치보다도 한참 모자른 74.2로 떨어졌고요. 이게 서울의 5개의 권역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위 선호도가 높은 뭐 똘똘한 지역이라고 불리는 뭐 강남 4구, 뭐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이 동남권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100을 미치지 못하는 84.9로 하락을 했고요. 네.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도 지난주보다 지수가 떨어진 83포인트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 전체가 80대 초반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 자체가 굉장히 뭐 몇 년 몇 개월 만에 뭐 최저 수준이다, 뭐 역대 최저다, 뭐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또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지금 뭐 팔려는 사람만 더욱 많은 상황이 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 아파트값도 10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이 아파트값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집값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뭐 올랐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최근에 금리 인상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를 본다라면 역시나 금리하고 유동성이 집값하고 굉장히 직결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하락세가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비해서 0.1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게 부동산원이 뭐 2012년 5월 7일 날 아파트 시세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 10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최대 낙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낙폭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마저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7월 매매 건수가 642건인데 또 8월 같은 경우도 현재 아직 뭐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해도 뭐 600건 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대폭 하락과 함께 뭐 거래 감소 굉장히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규제 지역에 대한 해제다, 뭐 경기 부양은 아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네. 뭐 주택 가격을 좀 뭐 연착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유동성 긴축 때문에 뭐 원희룡 장관께서는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 공급 시장 하방 내지는 긴축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내고는 있는데,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에 대한 뭐 인상, 그 기저하는 뭐 집값이 너무 높다라는 수요자들, 또 주택을 보유한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고요. 또 주택을 사지 못하신 분들이나 관망을 하셨던 분들, 1주택자 분들도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음. 많습니다. 이런 음. 것들이 소득을 대비해서 주택을 뭐 마련하기 위해서 뭐 소위 말하는 그 PIR이라는 지수 안에서도 뭐 지수를 더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뭐 8.8 정도가 됐으니까 그거에 한 2배 정도의 돈이 소득 대비해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또 고환율을 또 지금 걱정하고 있는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을 네. 고려해 봤을 때는 음. 당분간 이런 시장이 좀 약세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그 이사가 맞물린 분들은 빨리 집을 팔아야 할 텐데 이렇게 산다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애가 많이 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급매로 가격을 낮춰서 집을 내놓는 분들도 있다는데 최근에는 이 급급매도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급급매가 안 팔릴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주택을 뭐 순환을 하거나 소위 말하는 그 흔히 갈아타기라고 하잖아요. 갈아타기 수요. 그러면 네. 그 전에 있는 주택을 매각을 하고 음. 본인의 자본하고 돈을 좀 더 모아서 간다든지 음. 아니면 또 대출을 조금 더 크게 일으켜서 이사를 간다라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 총부채 원리금 상환이라는 DSR 제도 때문에 그 대출을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대출을 키워준다라고 해도 지금 뭐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그 대출을 활용을 해서 음.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급급매도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음. 그리고 급급매가 나온다고 본인들이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중개업소에서는 급급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근 위축된 시장 안에서는 또 유동성이 확대가 돼서 뭐 자산 버블이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수요들 같은 경우는 네. 심지어 코로나 이전 정도의 가격은 돼야지 사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음. 지금 당장 급급매라고 해도 팔리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뭐 소위 그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지역들, 똘똘한 지역이라고 불리는 강남 3구 중에서 뭐 잠실 같은 경우도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20억이라는 클럽, 뭐 어떻게 만드는지 10억 클럽, 20억 클럽 이런 뭐 이름을 참 키워드를 잡아서 좀 잡으신 것 같긴 한데 네. 이 20억이라는 숫자도 지금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 이런 그 금액을 뭐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신고가라는 금액으로 그게 시세로 작용을 하듯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는 또 최근 실거래가 중심으로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20억 클럽이 깨졌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주택을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음. 지역의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0억 정도의 가격으로는 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음. 뭐,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다. 앞으로의 그 스텝도 여전히 고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단 7%다, 8%다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음. 매수세가 크게 붙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이런 갈아타기 수요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가 발생된다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말씀하셨는데 3 연속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연내 주담대가 8%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면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자가 한 200만 원 선 정도 3억을 대출을 받으면 뭐 이자만 해도 그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어 아파트나 아마 혼자서 뭐 자취를 한다든지 뭐 돈을 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이자에다가 원리금도 내야 되고 또 아파트라고 하면 상당 부분 높아진 그 관리비도 내야 되고 네. 우리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그 소득이 줄다 보니까 핸드폰 요금이다 뭐다 하면은 소득이 정말 진짜 통장에
나오자마자 스쳐 지나가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예, 이게 주택을 마련하는 거에 대한 위축 심리가 커질 음.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매수 심리에 대한 위축도 커지게 되고 지금 거래 뭐 멸종이다, 소멸이다, 가뭄이다, 절벽이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음.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DSR이라는 그 제도를 도입을 한 지 또 적용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 이런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주고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밟아준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이 스텝에 맞춰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부채 비율을 너무 키워왔고 음. 지금까지도 LTV라든지 뭐 금융에 대한 규제가 작용을 못하다 보니까 뭐 지금 그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대출을 맘 놓고 올릴 수가, 금리를 맘 놓고 올릴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DSR이라는 것이 최근에 뭐 대출을 더 해줘야 된다, 더 풀어줘야 된다, 음. 폐지를 해야 된다, 뭐 LTV를 더 높여줘야 된다 얘기를 해도 결국 집값 때문에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한국 그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그 방향 결정 회의에서도 앞으로 10월하고 11월 두 번 남았거든요. 근데 네네. 이것을 0.25냐 또는 0.5 음. 빅스텝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음. 지금은 솔직히 조금 적극적으로 스텝을 좀 크게 갈 필요가 있는데 이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최고금리 뭐 7%, 8%더 높은 10%가 되게 되면은 음. 가계대출에 껴있는 이 문제들, 대출을 너무 쉽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 부실화, 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빅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거의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뭐 주담대 8%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숨이 막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빚내서 주택 마련하신 그 영끌족들 지금 금리 인상의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더는 못 버티고 팔려고는 하는데 팔리지 않는 상황이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지역이 반발이 상당히 거세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음. 왜냐하면은 규제가 풀리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뭐 세제에 대한 부분들 또, 그다음 그 금융적인 부분들 또 거래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규제가 좀 풀리게 된다라면은 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주택 가격이 조금 안정적으로 가서 뭐 패닉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지금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하고, 소위 진짜 더 적극적으로 패닉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판단은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주택 가격이 조정받고 있고, 또 지자체 안에서는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거래가 안 되다 보면은 관련된 기관들, 뭐 부동산 관련 산업, 뭐 건설 관련된 산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반발이 크다라고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발이 크다라고 해도 그 반발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 정량적인 요건하고 정상적인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량적인 요건이라고 하면 직전 3개월 안에 그 집값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1.3배, 뭐 1.5배 정도가 넘는지, 또 정성적으로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뭐 분양권 그 전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거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만약에 풀게 된다라면은 더 네. 우려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해당 지역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뭐 불만이나 불편한 부분들을 반발을 제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것들을 풀게 된다면 주변 지역에 있는 뭐 세입자라든지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추가로 주택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음.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이런 뭐 규제 지역을
뭐 완전히 대폭적으로 푸는 거는 한계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반발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뭐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라는 것들이 1년에 2번 정도 열리다 보니까 그 순찰을 기다린다라면은, 그래도 뭐 다음 기회에는 좀 풀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 해제된 지역을 보니까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지방 전체에 대한 규제 지역이 다 풀렸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앞으로 좀 얼어붙은 거래가 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해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때는 규제 지역이 풀려 있다라면 특정 지역으로 자본이 간다든지 어떤 투자를 목적으로 한 그런 뭐 세력들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주택이 우리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겪고 있고 또 역대 뭐 최대치의 낙폭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택이 하락하는 국면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규제를 푼 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최근 들어서 대구가 예가 되겠는데 대구 같은 경우도 규제를 해제하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에 안 풀린 지역들이 좀 더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세종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도 뭐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속해져 있고 또 뭐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미분양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가 지금 당장 풀리지 못해서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한 조정을 겪고 난다라면은 타 지역보다는 뭐 거품이나 자산의 그 낙폭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어쨌든 이번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대대적으로 해제되면서 이번에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물량이 대거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언이 정말 이게 어렵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의 희소식이라고 하면 규제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음. 부채 비율 LTV를 한 70%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달콤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어쩌면 뭐 디딤돌 역할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네.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맞물려져 있다 보니까 음. 그 뭐 대출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게 인센티브로 작용을 전혀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음.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청약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비규제 지역 안에서 뭐 물량들 뭐 급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패닉 셀링이라든지 또 대출에 대한 압박, 뭐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든 분들이 내놓는 물량들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음. 그런 것들이 본인의 주택 마련의 뭐 가격이나 기준선을 정확히 잡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시기, 뭐 2018년도나 2017년도, 뭐 19년도 정도에 본인이 생각했던 주택 가격을 잘 그 리마인드 음. 해가지고 네. 보시고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는 그런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주택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본인의 생애 주기라든지 뭐 투자적인 관점들, 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주택을 매입을 하고 나서 뭐 안 되면은 전매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들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음. 그런 뭐 공격적인 것보다는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는 주택이라든지 뭐 주변 시세 대비해서 본인의 금액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 시점하고 잘 맞춰가지고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음. 소득에 맞춰서 본인이 상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